금융국사는 원래 곡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 했는데 주백통이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곡주와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금융국사는 소상자와 윤국서 두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상의하더니 몸을 일으켜 예를 갖추며 말했다. 곡주께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볼 일이 있어 그만 물러갈까 합니다. 공송곡주는 원래 이들이 주백통과 한패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 이들이 주백통과 사투를 벌이는 걸 보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 제가 감히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는지요? 금융국사가 대답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자 공송곡주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제 혼례가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이 하객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깊은 계곡에서만 은거해온지라 혼례라 해도 청할 손님이 없던 차에 이렇게 귀빈들이 왕림해 주셨으니 저로서는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마광자가 물었다. 그럼 술도 마실 수 있습니까? 공송곡주가 막 대답을 하려는데 문득 이상한 표정으로 멍하니 대청 밖을 바라보는 양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표정으로 보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양과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흰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대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는데 표정이 냉담하고 차갑기 그지없었다. 그녀의 눈 언저리에서 물기가 잠시 반짝이더니 몇 걸음 걸어가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걸음걸이가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듯 마루를 걸었는데 한 번도 대청 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혈도라도 찍히냥 꼼짝하지 않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던 양과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선자! 선자!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가던 여자는 양과의 목소리를 듣고 전율이라도 느끼는 듯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과야, 과야! 어디 있니? 그러면서 여자는 고개를 돌려 대청 쪽을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꿈꾸는 듯 몽롱해 보이기도 했다. 양과는 미친 듯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 손을 잡았다. 선자 저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시죠?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화가시에 찔린 손가락에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자 양과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와 동시에 흰옷을 입은 여자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니 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마도 기절한 것 같았다. 양과가 왜 그러냐고 소리치자 잠시 후 눈을 뜬 여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시죠? 왜 저를 선자라고 부르시나요? 그 말에 양과는 깜짝 놀라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소용녀였다. 선자 저 양과예요. 왜 절 몰라보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 말에 여자는 양과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자는 천천히 대청 안으로 걸어들어가 곡주의 옆자리에 앉았다. 양과는 어찌된 일인지 몰라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대청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서서 소용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놀란 듯 했던 곡주는 이내 기분이 좋아진 듯 금융국사를 향해 여자를 소개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에 혼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냉담한 표정으로 양과를 한번 흘겨보았다. 그때 양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선자 정말 소용녀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 말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소용녀가 누구죠? 양과는 두 주먹을 꼭 쥔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주먹을 어찌나 세게 쥐었던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였다. 양과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되어 생각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양과의 모습에 공송곡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자는 말없이 그런 양과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곤 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러면서 금융국사부터 한 사람씩 눈길을 주었지만 양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실 손이 떨려 잔에서 물이 튀어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양과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금융국사를 바라보며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다. 국사께서는 제 사부님과 무공을 겨룬 적이 있으니
아실 겁니다. 정녕 저분이 제 사부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자가 대청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금융국사는 이미 그녀가 소용녀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양과를 모르는 척하는 걸 보고 젊은 청춘 남녀 사이에 무언가 우여곡절이 있으리란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금융국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소이다. 사실 금융국사로서는 소용녀와 양과가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손에 다 잡았던 무림맹주 자리를 소용녀와 양과의 옥녀신검에 막혀 놓치지 않았던가. 그로서는 소용녀와 양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게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다. 눈치 빠른 양과는 금융국사의 이런 속내를 알았기에 화가 치밀었다. 저자가 산에서 내상을 치료할 때 내가 그의 치료를 도와주었건만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다니. 양과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금융국사가 미워졌다. 살기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양과를 보고 금융국사 역시 나름대로 생각에 잠겼다. 살기가 대단하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 저 녀석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후환이 될 것이다. 어차피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면 오늘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겠다. 금융국사는 공손곡주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오늘 곡주께서 혼례를 올리신단 걸 알았더라면 미리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이것 참 송구스럽습니다. 곡주는 금융국사가 혼례에 참석할 의사를 비치자 크게 기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무림에서 명성 높은 고수들이오. 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이렇게 여러. 곡주는 원래 여러 고인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양과는 나이도 어린데다 조금 전 주백통과 겨루는 모습을 보니 외공은 상당했으나 내공은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 듯했다. 그래서 양과를 무림고수로 대접해도 좋을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차마 양과만 빼놓고 그냥 5고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잠시 주저하다가 이어서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시게 되었소. 그 모습을 보고 금융국사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제자들이 그물을 이용해 노안동 정도의 고수도 잡는 것으로 보아 분명 저자는 지략도 뛰어나고 무공도 대단할 듯싶구나. 하지만 한 세력을 이끄는 수장치고는 그릇이 작군. 겨우 양과가 소용녀를 아는 척했다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다니. 그러는 사이 곡주는 금융국사부터 차례차례 소용녀에게 소개했다. 끝으로 양과 차례가 되자 내내 고개를 끄덕이던 소용녀는 양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를 창밖으로 돌려버렸다. 양과는 그런 소용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러나 금융국사마저 등을 돌린 지금 양과는 적진 한복판에 홀로 포위당한 형국이었다.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은 양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곡주에게 읍을 하며 인사를 했다. 곡주님, 죄송합니다. 아내 되실 분이 저희 사부님과 너무 닮아서 제가 그만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곡주는 양과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자 금세 안색이 풀어지며 답례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거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게 양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양과는 순간 또다시 손가락 끝이 격렬하게 아팠다. 공손 노각은 고통스러워하는 양과의 모습을 보며 연민의 정이 느껴져 잠시도 양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곡주는 그런 양과를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여자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자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곡주라고 해서 어찌 그녀가 양과가 찾는 사람이란 걸 눈치채지 못했겠는가. 그러나 곡주는 일단 혼례를 치른 후에 천천히 사정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어 굳이 여자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양과가 물었다. 실례지만 아내 되시는 분의 조남은 어찌 되시는지요? 제 누이의 성은 유씨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제 사부님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저분은 원래부터 절정곡에 살던 분이 아닌 듯한데 두 분은 서로 어찌 알게 되셨습니까? 사실 공손곡주는 자기 부인 될 사람의 신상 내력에 대해 딱히 아는 바가 없었다. 양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누이는 절정곡 사람이 아닙니다. 약 보름 전에 제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누이가 산기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는지 신음을 하고 있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무공을 연마하다 주화임마한 듯 했습니다. 저는 급히 누이를 집으로 데려와 영험한 약초를 사용해 내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은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때 금융국사가 끼어들었다. 원래 인연이라는 게 다 우연에서 출발하는 거지요. 윤왕자께서 곡주의 은혜에 감흡하여 두 분이 혼례를 올리게 되신 거군요. 두 분께서는 참으로 선남선녀이시니 그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봅니다. 금융국사의 말을 듣고 있던 양과의 안색이 점차 흐려지더니 갑자기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양과는 목구멍으로 무언가가 넘어오는가 싶더니 곧 피를 토해냈다. 그 모습을 보고 소용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녀는 양과에게 다가가 부축이라도 하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결국 그녀 역시 피를 토하고 말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녀의 흰옷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다. 소용녀는 당시 객점에서 황용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 저녁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이런저런 생각 끝에 양과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양과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린 결단이었다. 소용녀는 이대로 고묘로 돌아가면 반드시 양과가 자신을 찾아올 것 같아 고묘로 돌아가지 못하고 황량한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무공을 연마하다 마음속에 온갖 사념이 넘치는 걸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경맥이 끊기면서 과거에 입었던 내상까지 재발하고 말았다. 만약 공손곡주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소용녀는 황량한 산속에서 외로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공손곡주는 일찍이 아내를 잃고 오랜 기간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산기슭에 쓰러져 있는 아름다운 소용녀를 보자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절세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구해주었다. 사실 소용녀는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만약 계속 이렇게 지낸다면 외로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양과를 찾게 될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차에 공손곡주가 간절히 청혼을 해오자 선뜻 승낙하게 된 것이다. 소용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양과와의 질긴 인연도 자연히 끊어지리라 여겼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안동이 나타나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양과 일행을 절정곡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소용녀는 갑자기 양과와 재회하게 되자 온갖 상념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로 한 이상 내가 끝까지 모른 척하면 화가 나서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곳을 떠난 후에는 평생 날 미워하고 증오할 거야. 양과처럼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 어디에선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지 못하겠어. 비록 지금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지만 그것이 양과에게 좋은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소용녀는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양과를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양과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가엾고 불쌍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양과가 피를 토하자 양과에 대한 연민과 연모의 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끓어오르면서 자신 또한 피를 토했던 것이다. 안색이 창백해진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채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공손곡주가 소용녀의 손을 잡으며 자리에 앉혔다. 누이, 지금 움직이면 안 돼오.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하오. 그러곤 양과를 바라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나 양과 귀에 공손곡주의 말은 이미 들리지 않았다. 양과는 소용녀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선자, 내가 뭘 잘못했다면 날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아요. 선자가 날 죽인다 해도 전달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모르는 척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소용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가볍게 기침을 했다. 소용녀는 객점에서 황용과 대화를 나눈 후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자신과 양과가 부부가 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지만 양과는 평생 천하 영웅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더구나 양과가 가장 존경하는 곽정 부부 역시 그를 멀리할 것이니 양과가 상심할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이 영원히 고묘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면 그만이겠으나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양과가 고묘에서 오래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소용녀는 양과를 너무나 사랑했다. 양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과가 자신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불행해지더라도 양과가 행복해지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홀로 객점을 떠났던 것이다. 공송국주는 소용녀가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심히 불안해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곡주 체면에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소. 그러나 양과는 곡주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용녀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자 평생 고묘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게요. 그러니 우리 어서 돌아가요. 그 말에 소용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양과의 절절한 표정을 보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양과를 따라 나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양과를 떠난 건 결코 일순간의 충동 때문이 아니었다.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 지금 한순간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양과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 소용녀는 고개를 돌린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난 댁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세요. 소용녀의 목소리는 비록 힘은 없었지만 양과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절절히 넘치고 있었다. 아둔한 마광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소용녀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공송국주는 질투심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가 양과를 한번 훑어보니 젊고 수려한 외모가 정말 소용녀와 잘 어울렸다. 곡주의 눈빛에 살기가 어렸다. 공송국주는 말없이 번희롱에게 눈길을 던졌다. 평소 사부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번희롱이 공송국주의 눈빛을 받자 앞으로 나섰다. 네 이놈, 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손을 뻗어 양과의 뒷덜미를 잡아 대청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다. 양과는 소용녀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터라 번희롱이 다가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손이 등에 와서 닿자 그제야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피했다. 비록 피하기는 했으나 양과의 옷자락이 크게 찢겨나갔다. 그러자나도 애가 타던 차에 번희롱이 나서자 양과는 결국 참고 있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다. 내가 선자와 이야기하는 중인데 어디서 난쟁이 주제에 함부로 나서는 것이냐? 너야말로 곡주께서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왜 버티고 있는 것이냐? 내가 안 나가겠다면 어쩔 테냐? 우리 선자가 여기 계시는 한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설령 죽어서 홀령이 되더라도 나는 선자 곁에 있을 것이다. 물론 양과의 이 말은 소용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공송국주는 몰래 신부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소용녀는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듯 하더니 결국 또 한 차례 피를 토했다. 그러자 공송국주는 질투심과 격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결국 그는 번희롱에게 눈짓하며 양과를 없애버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양과를 죽여버리면 결국 언젠가는 단념하겠지 싶었다. 번희롱은 사부의 지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저 양과를 절정곡 밖으로 쫓아내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곡주가 양과를 죽이라는 지시를 내리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은 우리 사부님께서 혼례를 올리는 경사스러운 날이다. 이런 뜻깊은 날에 내가 꼭 널 죽여야겠느냐? 이 말은 양과를 향해 하는 말이었지만 실은 사부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송국주는 여전히 양과를 죽이라는 손짓을 했다. 번희롱은 하는 수 없이 강장을 집어들고 대청 바닥을 한번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놈, 네가 정녕 죽고 싶으냐? 번희롱은 선뜻 공격에 나서지 못하고 강장만 휘두르며 양과를 위협하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공송국주가 끝내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다. 이롱,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곡주의 재촉에 번희롱은 하는 수 없이 양과를 향해 전진보법을 밟으며 강장을 횡으로 휘둘렀다. 그러자 양과는 훌쩍 몸을 날려 뒤로 물러났다. 그걸 보고 번희롱이 재빨리 강장으로 양과의 명치를 찔러 들어갔다. 그 순간 양과는 이영환이로 잔상을 남기며 몸을 날렸고 어느새 왼발로 강장의 끝을 밟고 서 있었다. 번희롱이 강장을 흔들어 보았지만 양과는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이 놀라운 경공에 혀를 내둘렀다. 과거 이막수도 가흥에서 무삼통과 싸울 때 선보인 고묘파의 경공으로 가히 천하일색이었다. 번희롱이 깜짝 놀라 잠시 머뭇거리는 틈에 양과는 강장을 타고 앞으로 다가가 오른발을 드러냅다 번희롱의 코를 걷어찼다.
양과가 강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강장을 놓지 않는 한 양과의 발을 피할 수는 없었다. 버니롱은 급한 나머지 하는 수 없이 강장을 놓고 뒤로 물러나 양과의 발을 피했다.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장의 한쪽 끝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다른 한쪽 끝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양과는 팔을 뻗어 강장의 끝을 잡았다. 마광자, 니마성, 소상자 등은 일제히 양과를 향해 갈채를 보냈다. 양과는 강장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땅바닥을 짚고선 후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다. 어떠냐? 이래도 나를 내쫓을 수 있겠느냐? 버니롱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야? 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은? 그러자 버니롱이 발끈했다. 니놈이 이상한 재주를 부리지 않고 제대로 된 무공으로 겨뤘다면 결코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에 양과가 박장대소했다. 하하하. 이상한 재주라니? 무학이란 바다만큼 넓고 깊은 것이다. 우물한 개구리가 따로 없구나. 너를 보니 네 사부의 수준도 알만하다. 그 말에 버니롱은 마음이 괴로웠다. 내 무공이 보잘것없어 사부님까지 욕되게 하고 말았구나. 그때 양과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제대로 된 무공으로 다시 붙어서 지면 인정하겠느냐? 그 말에 버니롱이 말했다. 다시 싸워 내가 진다면 패배를 인정하겠다. 그러자 양과는 강장을 횡으로 들고 버니롱을 향해 내밀었다. 또다시 진다면 그때는 딴소리하기 없기다. 버니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강장의 끝을 단단히 쥐었다. 너도 무기를 들어라. 그 말에 양과는 대청박 정원에 서 있는 버드나무로 걸어갔다. 그러곤 넉자 정도 되는 길이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었다. 길이나 두께가 타구봉과 비슷했다. 다만 버드나무 잎을 떼어내지 않아 무기치고는 운치가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